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TV 시즌3 세 번째 이야기, 이게 국제결혼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국제결혼이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 의심 사례가 간혹 있어요.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마침 그 호치민에서 기숙사를 새로 손보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기회가 돼서 만나서 품위흥에서 술을 한잔 했었어요. 요지는 신부가 가출을 했는데 신부가 그 부모님들하고는 연락이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 만날 수가 없고, 또 물론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갓집에 와서 장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건터까지 갔다가 오면서 저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위장결혼과 사기결혼, 그리고 실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글로벌TV 시즌3 세 번째 이야기, 국제결혼의 어두운 면, 그리고 위장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앞서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끝까지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상담 사례가 국제결혼의 선입견으로 보지 마시고 본인의 미래를 선택하는데 현명한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를 취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여성의 외모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 업체를 많이 찾고, 또는 어린 여자 좋아하시는 분들, 나이 차이가 20살, 30살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그 중에서도 외모가 괜찮은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도 결혼 당시에 50대 초반이었는데 이런 상황과 크게 별 차이는 없었어요. 왜? 결혼했던 와이프가 20대 초반이면 거의 30살 차이 났었거든요. 실제 그리고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본인이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결혼을 진행을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뭐 처갓집 지참금 챙겨주고 뭐하고 하니까 400만 원 정도 썼고, 두 번째 들어올 때 뭐 한 200, 300 또 쓰고, 그래서 신부가 한국어 공부하기 전부터 한 2천만 원을 쓰고 시작하다 보니 그때 좀 선입견이 생겨서 와이프한테 이 돈 가지고 좀 뭐라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한국 들어올 때까지 한 3천 이상, 왜 전통결혼도 해야 되고 뭐 신부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이상 썼다고 해요. 암튼 뭐 이런 결혼의 특징이 한국 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우는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분도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한국에 와서 내 결혼이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다투고 가출을 한 그런 케이스죠. 이런 얘기 들으면 안타깝죠. 처음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도 그 30대 후반에 예전에 제가 결혼시켰던 분이 외삼촌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도 좀 다니고 나름대로 경제력도 괜찮고 생각도 트여있는 분인데, 50대들 중에서 그 신부 외모에 맞춰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생각을 잠시 하시길래, 그 베트남 다니면서 놀러 다닐 때 만나는 여자와 그 뭐랄까 50대 후반에 결혼을 생각할 여자는 좀 다르다. 일단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소개시켜줘도 욕을 얻어먹기가 쉽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하고 한번 보자 그냥 그러고 말았던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반려까지는 아닌데 사람 소개시키는 게 쉽겠냐 이런 얘기 정도 했어요.
했어요. 아무튼 뭐 50대들이 말씀하시는 국제결혼이 대부분 말이 좋아 국제결혼이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매매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간극이 커요.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또한 현실이에요. 사실 우리 구독자님도 처음에 국제결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막상 결혼은 했는데 그 자기 아내와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또 공감대가 없고 또 신부 입장에서도 신랑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50대 분들이 20대하고 결혼할 때 이런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50대의 이혼율이 정말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본인들 스스로 어떤 이익이 되는 결혼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신부가 생각할 때는 그 나이 차이 나는 결혼 자체가 처음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굉장히 불공정하더라,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셔요, 베트남 여자들이.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 왜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럼 뭐 한국 여자들은 안 그런가요? 누가 처음부터 결혼할 때 이혼 생각하고 이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될 결혼이 참지 못하고 배려를 못하니까 이혼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에 성공하는 것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는 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미안하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결혼까지는 할지 몰라도 여자 마음을 얻는 것과는 별개인 남녀 사이의 상성에 의한 그런 관계 설정이 국제결혼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제결혼의 어두운 면이자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신부를 선택해서 어떤 과정을 입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나이 차이, 세대 차이, 이 부분에서 극복이 안 되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게 있어요. 베트남 국제결혼의 특징이 이 결혼의 허들은 상당히 낮은데 결혼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그 남녀가 어떤 서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허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종종 국제결혼 실패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베트남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다, 결혼에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구독자님도 이런 얘기 저한테 했어요. 근데 뭐 베트남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20 몇 프로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명 결혼하면 1명은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3명 결혼하면 2명은 그나마 결혼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하니까, 또 요즘 트렌드가 예전에는 가출하는 여자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엔 가출 비율이 굉장히 줄었고 대신에 베트남 현지에서 파혼이 늘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결혼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 가기 전에 파혼을 하는 여성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 말은 국제결혼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 가는 메리트가 좀 많이 줄었다, 요 정도 받아들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라오스나 미얀마나 이쪽에 대한 국제결혼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뭐 라오스나 미얀마 간다 해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결혼의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또 배우자하고 국가가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님이랑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기 와이프가 집을 나갔을 때는 왜 나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전혀 짐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건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냐 저런 케이스냐 많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냥 전혀 모른다는 거죠. 아내가 가출하기 전까지 그냥 자기 입장에서 계속 요구만 했던 거예요. 아내는 그냥 듣기만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가 이제 신부님이 가출하신 그런 케이스.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위장 결혼이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그쪽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한국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거, 그리고 남녀 사이의 상성의 문제, 이 부분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국제결혼 업체 통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혼까지는 돼요. 이거를 결혼이라는 게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비즈니스잖아요. 중요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를 만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왜냐,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절대 국제결혼 하는데 어떤 내 개인의 순수한 감정 가지고 결혼하시는 한국 남자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마음에다 손을 얹고 얘기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시는 건지.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40대고 50대고 남자는 다 비슷해요. 그냥 무조건 어리고 이쁜 여자. 뭐 저도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통 한국 남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결혼하고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본인이 연애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지인에게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는 거,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거,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그나마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어떤 쉽게 결혼하는 방법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신부를 소개받는 게 그나마 돈이 좀 덜 들어가요. 왜냐면 연애 결혼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에 사는 게 아닌 이상 연애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자주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베트남에 자주 가 있으면 일도 못하고 또 한국에서 일을 못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치안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연애 결혼이 좀 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종합적인 고려를 해봤을 때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신부를 소개받고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중재자가 있고 어떤 공통의 과정을 이끌어주는 그런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현명한 생각을 못해서 자신의 결혼이 잘못된 것을, 그거를 업체를 원망하고 신부를 탓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뀔까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은 한국 남자가 일단 처음에 국제결혼을 접근할 때 현명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요즘에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교제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전통적인 중개 방식, 또 맞선 여행,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저는 속성결혼이라고 봐요. 제가 속성결혼이라고 분류하는 그런 기준은 한국에서 사전 매칭하고 어떤 상담 과정, 그리고 신부를 컨택하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 속성결혼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사전 매칭을 하고 가는데 자신이 매칭했던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여자와 도박에 가까운 그런 무리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진정한 속성 결혼인 거죠. 왜? 요즘 업체들도 어떤 준비를 해서 신부를 소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냥 준비한 여성하고 결혼을 안 하는 주된 이유가 신부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못생겼다, 아니면 업체가 신랑을 베트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미끼 작업을 했거나 뭐 여러 사례가 있겠죠. 근데 요즘 미끼 작업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없다고 얘기 못해요.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미끼 작업에 당했다 그러면 업체만 탓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본인도 탓해야 돼요. 아무튼 베트남 국제결혼하고 잘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선택을 잘못해서 속성결혼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진짜 국제결혼 확률이 확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케이스에 들어있는 분들은 확률이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한 10명 결혼하면
한 5명 정도나 그런 데로 살고 또 5년 정도 유지 비율을 따지면 한 30-40%? 그것밖에 안 될걸요? 그러면 뭐 국제결혼 이혼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의 전체 이혼율이 그 정도가 아니고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남자 자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베트남 여자들에게 불공정한 결혼을 강요하는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베트남 국제결혼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베트남 국제결혼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해도 받아들이는데 한국에 오면 그 상황이 완전 바뀐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살아봐야지 내 결혼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정상적인 케이스인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50대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환경적인 요인이 갖춰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베트남 여자도 뭐 자기 남편이 30대고 젊으면 같이 고생을 해서라도 결혼 생활 끌고 가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겠지만 내 나이 20대인데 남편이 50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50 먹은 남자랑 같이 고생하면서 결혼 끌고 가려고 하는 여자가 몇이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결혼의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순수한 마음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몇이나 있을까? 특히 50대 분들. 50대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결혼할 당사자도 없는데 그냥 혼자 베트남 여자 만나면 한국에 오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결혼해보면 절대 내 뜻대로 안 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 베트남 여자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아이 낳고도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아니면 이혼하는 가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꼭 그 베트남 여자만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녀 사이의 어떤 그 처우나 어떤 관계 설정에서 틀어져서 이혼하는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번에 만났던 구독자님도 본인도 그걸 못 느끼지만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자기가 아이를 안 낳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50이 한참 넘었는데 아이 낳고 또 아이가 클 때 와이프가 귀화를 하고 그러면 국적 따고 도망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자기는 그게 좀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 낳고 간이 귀화를 한다고 해서 안 도망갈 여자가 도망가고 도망갈 여자가 안 도망가고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결혼생활 할 사람은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환경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이 낳고 그 다음에 국적 딸 때까지 내가 어떤 인격적인 배려를 해주고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이 여자가 나랑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국적 따고 도망갈 것인지 그 사이에 정답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내와 사이에서 어떤 관계 설정을 했느냐의 과거의 노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자기 아내가 가출한 거에 대해서는 괘씸해 하지만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는 게 대부분 한국 남자들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분 역시 그랬고요. 베트남 여자가 간이 귀화하고 이혼하니까 이런 거를 국제결혼 피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이 실패한 것이 맞긴 하지만 국제결혼 피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아니 결혼해서 뭐 1년, 2년, 3년 살고도 이혼하면
그것도 국제결혼 피해입니까? 정부도 웃기는 게 국제결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뭐 중개업 등록 조건을 강화하고 베트남 여성의 신상정보 제공을 뭐 의무화한다는 등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아니 그거하고 실제 이혼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구간인 한국에 들어와서 1년차, 2년차 이 사이에 어떤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프로그램은 없더라도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긴 하지만 어떤 국제결혼의 인식 개선이나 어떤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는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인권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면서 이제 한국에 온 베트남 신부 뭔 모르는 여자 데리고 뭐 남편이 인격적인 비하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뭐 그러면서 남편이 때리면 경찰에다 신고해라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고함 지르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라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사이의 일은 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 결혼이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 여자들이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실제 이런 케이스도 종종 봐요. 근데 이런 현상이 베트남 여자가 잘못 생각한다고 해서 그 여자만 탓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여자도 마음 둘 데 없으니까 밖으로 도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위장 결혼하고는 간극이 있지만 뭐 위장 결혼도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비슷하지 않나. 왜냐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어차피 한국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가보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 가출 내지는 도망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위장 결혼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즘에 베트남에서도 나이 많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욕을 겁나게 하는 베트남 남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수용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국제결혼 성공률이나 한국에서 그 안착률은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베트남에서 파혼하는 비율은 늘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잘 정착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하지만 결혼 2년차, 3년차, 5년차 사이에 이혼하는 비율도 아직까지는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적어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뭐 3개월 있다 도망가고 뭐 6개월 있다 가출하고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혼이나 가출, 위장결혼, 사기결혼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가 이 결혼이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국제결혼을 하는 데는 호치민, 건터, 하이퐁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치민이나 건터 같은 경우는 파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반면에 하이퐁 쪽은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 점에서 뭔 차이가 있냐? 호치민이나 건터는 비교적 좀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도 결혼까지는 해요. 근데 일단 오케이 해놓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려고 해요. 근데 하이퐁 쪽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 승낙전이 까다로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상당 부분을 처갓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호치민이나 건토 쪽은 여자들이 전통결혼 비용하면 전체 비용을 다 신랑이 부담하는 것을 원하는 반면에 뭐 북쪽도 그 비용을 다 부담하면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 지참금하고 폐물 정도만 요구하는 그런 집들도 많기 때문에 또 전통결혼 비용을 뭐 건터는 뭐 3억 동, 5억 동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부모들도 많은데 북부는 비교적 간소하게 해요. 전체 비용을 한 1억 동이나 2억 동 안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남부와 북부가 성향 차이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국제 결혼을 할 때 이 위장 결혼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딱 봐도 아, 이 여자가 왜 이 남자랑 결혼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한국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장 결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 지인 소개해서 베트남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국제결혼 서류 대행을 하는 부분에서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고 또 그 자기가 국제결혼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 하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서류 대행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아니 어차피 결혼식도 올려야 되고 베트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베트남 선혼인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한국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여자가 얘기하고 그에 맞춰서 자기가 아는 뭐 법무법인이나 행정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진행을 하자.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베트남 사람들이 의심이 많으니까 뭐 친구 통해서 소개받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한국 사람은 베트남 와이프 서류 뭐 진행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결혼 당사자는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캐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베트남 여자들과 짜고 뭐 지인 소개랍시고 소개하면서 여자 소개해주고 결혼 서류 비용으로 몇백 받고 또 한국에 오면 그걸 다시 이혼시켜서 또 몇백 벌고 그럼 뭐 한 명 소개하고 돈 1,000만 원 버는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놈들이 한국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넘어오는데 브로커 비용이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럼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제가 말하는 이 케이스 안에 있고 예전에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위장결혼을 진행해가지고 케이스가 드러나고 문제가 되고 이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막히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변호사와 짜고 법무사와 짜고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자가 뭐 지인을 소개시켜 준다면서 그렇게 한국 남자만 호구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이걸 잡아내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서류도 다 봐야 되고 신부가 하는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베트남 신부와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 그걸 잡아내기도 해요. 좀 이상한 케이스면 솔직하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오늘 어떤 고객님하고 좀 다툰 일이 있거든요. 처음에 국제결혼 서류를 시작을 할 때 좀 신부가 행실이 좀 그래. 그래서 좀 이상하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안고 가겠대. 그 말을 하는 와중에 제가 한 두세 번 상담을 해줬어요. 진심을 담아서. 근데 좀 뭐랄까 좀 이분 스타일 자체가 약간 성격이 냄비야.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뭐 수용을 하겠다. 근데 싸우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서 결혼 진행 안 하겠다. 그게 한 2, 3개월 사이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 내 입장에서 성격이 냄비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할 게 아니라 한편으로 남자답게 아내의 치부, 과거 이런 거 감싸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참 말과 행동이 가벼운데 그 내가 좀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 한마디 하면서 너 성격이 좀 냄비 같으니까
처신 잘해라. 그런 얘기 한마디 했다고 말 그따위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고객님이랑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좀 뭐랄까 좋은 사례는 아니니까 잘 생각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안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진심을 담아서 상담을 몇 번 해드렸는데도 말귀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저에게 상담 요청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무슨 뭐 감정이 쓰레기통도 아니고 당신 뭐 와이프랑 싸우면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이냐. 사실 마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에이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뭐 어떤 셋업 사기를 하는 주체가 없는데도 그냥 그 여성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남자를 이용하는 케이스,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와 잠자리 관계도 그렇고 그냥 관계 설정하는 부분에서 가운데서 좀 이상하면 들어간 돈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이분한테 좀 해드리면서 그냥 전후 상황 잘 판단하셔서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이혼해 줄 테니까 한 만나자,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만나서 잘 풀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끔 보면 가출했는데 이혼 소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 뭐 성적 학대, 뭐 이런 걸로 소송 이혼을 진행을 하는데, 그 소송 이혼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소송 이혼을 진행을 하면 뭐 계속 끌면은 뭐 1년에서 3년까지도 가거든요.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비자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체류 목적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이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위장 결혼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접근하는 그런 것도 있고, 베트남 여자들이 예쁜 여자를 미인계로 일명 작업이라고 하죠. 작업을 통해서 한국 남자 눈을 흐리게 만든 다음에 결혼을 시키고 이혼을 시키고, 그 과정이 그냥 한국으로 베트남 여자를 불러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참 이런 케이스에 걸리면 한국 남자가 2, 3천 쓰고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게, 대부분 보면 국제결혼 업체를 찾는 남성들의 상당수가 베트남 여자 외모에만 맞춰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결과를 연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그나마 자기 남편에게 돈을 좀 받아내서 부모나 가족 이런 사람들 케어하기 위해서 쓰면 그나마 나은 것이고,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이 생계형 국제결혼을 했으나 한국 남자가 돈을 잘 안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북부 여자들은요, 처음에 올 때부터 위장결혼을 목적으로 오는 애들은 철저하게 한국에 오자마자 도망갑니다. 근데 베트남 남부 여자들은 처음에는 위장결혼 의도는 없었어.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남편의 그 환경을 보고 절망을 하고 가출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제결혼이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결혼하는 그런 건 맞지만, 그 간극이 너무 크면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위장결혼이 되고 사기결혼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한국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듣기가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 한국 남자들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상대 배우자, 그러니까 베트남 아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 한국 남자가 뭐 삼촌뻘, 아버지뻘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외모가 뭐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뎁자이 하고 잘생겼다, 젊어 보인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세요? 그 뭐 계약하려고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좀 띄워주는 거를, 그거를 뭐 헬렐레 해가지고 상황 판단 못하면 나이값 못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나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여자도 남편하고 어떤 소통이나 갭이 너무 크면 이유야 어쨌든 속마음을 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 국제결혼이라는 게 나의 선택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명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도 잘 취합하시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목이 중요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결혼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내가 이 결혼이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물르고 싶어도 물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 생각하고 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뭐 형사고소, 민사 이런 거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내용이 바뀌지가 않더라고. 아니 현실은 남녀 사이의 아랫돌이 문제인데 이거를 제3자를 원망하고 그런다 해서 뭐가 바뀌겠냐고. 특히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 진짜 업체 선정 잘 하셔야 돼요. 사업적인 접근에서 일 처리를 하는 것과 어떤 개인의 마음을 담아서 일 처리를 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법적인 어떤 절차와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잠자리를 안 해줘요. 베트남에서는 잘 해줬는데. 그리고 뭐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상당수는 이거 남녀지간의 아랫돌이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뭐 소개한 사람이 소개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결혼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국제 결혼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인격적으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어떤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 하소연을 하는데 그 상대편은 그 감정적 하소연에 대해서 들어주는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본인이 얘기하고 안 들어주면 짜증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이렇게 어떤 자신의 감정도 조절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국제결혼 어려워요. 제가 그 7군에서 만났던 그 구독자님도 한 30분 얘기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기분파고 감정이 기복이 큰 반면에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해 나한테도. 뭐 술 먹다 보면 여러 얘기 하다 보면 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와이프가 뭐 도망가서 지금 불난 집에 불난 상황에 내가 부채질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장님이 하는 말 이해는 가는데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내가 고객님 입장에서 아니면 구독자님 입장에서 해주는 말이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다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수용할 수 있어야 아내하고도 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이 잘못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자분이 가출한 그런 원인 제공도 있으니까 먼저 사과가 우선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죠. 본인도 그 부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남녀지간의 그 감정적인 문제, 아랫돌이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정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위장 결혼이나 사기 결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그런 것도 있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케이스로 흐르는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결혼과 이혼의 테크트리는 대부분 대동소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범주에서 생각을 해보고 좀 맥을 잘 짚으시면 내 결혼이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구독자님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국제결혼 상식적인 범주 있어요. 그냥 뭐 내 주변에 나이 50대인데 한 30살 정도 차이 나는 여자 데려다가 뭐 아이 낳고 잘 사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속을 좀 들여다보면 인생이라는 게 아이 낳고 그냥 결혼 생활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닌 그런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어린 베트남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진짜 인지상정이지. 그냥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왔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 얘기 자체가 그냥 베트남 여자한테 어떤 불공정함을 강요하는 그런 게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내가 마음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과정을 입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좋은 여자 나쁜 여자는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 점 명심하시고 내가 현명하게 생각하고 정보 취합 잘해서 좋은 결혼 하시라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